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RNN에 이어서 이제 트랜스포머까지 이제 번역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번역하는 건 됐는데 문장 전체를 다루는 번역에서는 어떻게 순서나 조합을 해야 되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순서 문제에서 보면 홈필드 밥 같은 문장은 이제 누가 누굴 죽였는지 순서가 달라지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문맥 파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didn't say he killed her 같은 이제 예시에서 보면은 각 단어는 번역이 되더라도 강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요 아래에 있는 두 문장처럼 이제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순서랑 문맥이 안 들어있다는 점에서 단어 번역만 하는 거에선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뭐 평균 내거나 통합하거나 해서 벡터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단어 인베딩을 시간 순으로 처리하는 신경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RNN입니다. 시간 정보가 포함된 이제 시퀀셜 데이터를 이제 입력으로 당연히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얘는 이제 n 곱하기 d 곱하기 t, 텐서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축 길이 나타내는 t만큼 n 곱하기 d가 쌓였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식당 N개의 특징들 D개를 뭐 며칠 동안 T 동안 관측을 한다고 하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구매 여부 Y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이 관측치 변수 수만큼 이제 X 벡터를 구성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조합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드는 식이죠. 요거를 이제 시간 순서만큼 요 X와 H 조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Y를 도출하냐의 문제인데 얘네들은 뭐 MLP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조합을 한다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순서나 의존성 이런 걸 당연히 시간에서의 의존성을 포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나온 RNN의 구조는 얘네들 순차적으로 이어서 천천히 업데이트하자입니다. 히든 스테이트들을. 그래서 보면은 요 히든 스테이트는 입력으로 당연히 그 시점에서의 입력 X를 받고 그다음에 이전 히든 스테이트도 참조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가는 형식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다음 시점에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T 시점까지 다 맞다면 HT가 만들어질 거고 이걸 바탕으로 Y를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H들을 계속 반복해서 업데이트한다는 식으로 recurrent라는 이름을 써서 RNN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학습할 때 요 가중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 가중치를 모든 곳에 돌려 쓰거든요. 모든 곳에서 같은 가중치를 쓰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시점에 대해서 이제 더한 걸 쓰게 됩니다. 그레디언트를. 근데 보면은 뒤로 갈수록 이전 히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들을 체인룰로 곱하게 되죠. 그 항이 이 빨간색 부분인데 이 빨간색 부분을 많이 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1을 넘거나 1보다 작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1보다 작아지면 베니싱 프로블럼이 생깁니다. 뭐 이 히든 스테이트 도출할 때 쓰는 함수를 하이퍼 탄젠트라고 하면은 이거의 도함수, 이 히든 스테이트 간의 이제 그레디언트에서 보면 하이퍼탄젠트 도함수를 쓰게 되겠죠. 이 보라색인데 지금 보면은 하이퍼탄젠트가 이제 요 양 끝으로 갈수록 포화돼서 마이너스 1이나 1이 돼요. 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양쪽으로 값이 쏠리면 이 그레디언트는 0에 수렴하게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 항들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그 뒤쪽에 있는 그레디언트는 다 사라지게 되겠죠. 즉, 과거의 정보가 이 그레디언트가 너무 없어져서 영향을 잘 못 준다는 거고, 장기 유전성을 잘 학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 이제 뒤쪽에 있는 W가 너무 크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1이 넘어서 폭발하게 되는 문제도 당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쓰거나 적은 학습률을 쓰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LSTM GRU처럼 개선된 구조를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사용할 거는 이제 시퀀스 러닝인데 얘는 이제 메니 투 매니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제 RNN은 메니 투 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즉 단어 인베딩을 시퀀스로 받아서 한 문장 정보 벡터로 요약을 하는 과정이었죠. 그럼 이제 이걸 다시 필 차례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제 번역된 단어 시퀀스, 즉
매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구조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돼 있어요. 인코더 부분은 아까 봤던 RNA랑 똑같습니다. 이제 X들을 단어들 입력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콘텍스트 벡터라고 부를 H로 압축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메인 투 원 과정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디코더가 이제 원 투 매니를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보면은 입력은 단어를 받는 거랑 이제 비슷한데, 이제 출력을 단어로 한다는 점, 이렇게 쓰인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같은 RNA 구조인데, 단어를 출력하는 구조로 쓰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최종적으로 인코더에서 만들어진 콘텍스트 벡터를 H0, 즉 초기 히든 스테이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입력은 단어들을 문장을 시작한다는 의미인 시작 벡터를, 인베딩을 받게 돼요. 이걸 가지고 H1을 계산하겠죠? 그다음에 똑같이 RNN으로 Y1을 도출합니다. 근데 이 도출된 이제 Y1이 다음 거의 입력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H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자기 출력을 자기 입력으로 다시 먹어가면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학습할 때는 이제 실제 자기가 출력하는 건 쓰는 건 아니고 정답을 보고서 티처 포스팅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런 구조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매니 투 원을 한 다음에 원 투 매니를 하고 있어요. 즉 압축된다는 거죠. 중간에 원으로. 이제 압축되면 당연히 이제 정보 손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텐션을 사용하게 돼요. 어텐션 자체는 이제 사실 RNN에서부터 논의가 돼 있던 방식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RNN에서 매니 투 원 할 때 이 Y를 이 H들을 보면서 어떻게 뽑아낼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RNN처럼 이게 순차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알맞게 얘네들을 전에 것들을 참조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알맞게랑 참조가 이제 그럼 어떻게 구현할 거냐가 중요할 텐데, 이 알맞게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스코어입니다. 이 과거 히든 스테이트들의 스코어, 얼마나 볼지인데, 요거는 로우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현재 HT와 과거 간의 이제 내적을 통해서 그냥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프트맥스 씌워서 어텐션 웨이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중치 합을 해서 콘텍스트 벡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콘텍스트 벡터를 걔랑 어떻게 합치냐가 참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롱 어텐션은 또 간단하게 그냥 컨캣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시퀀스에 이제 어텐션 붙이는 것도 방금 RNN에 붙였던 거랑 사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정보가 많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왜냐면은 과거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보려면 당연히 히든 스테이트들 정보가 디코더로 넘어와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코더의 최종 HT만 넘어왔다면 지금은 예전 것들까지 다 넘어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행렬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차이점은 이제 실제로 디코더 안에서 어텐션 로직이 추가가 된다는 점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루엉 어텐션, RNN에서의 어텐션과 똑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점을 4라고 하면은 H4를 이제 지금 히든 스테이트니까 얘랑 이제 이전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들과 요거랑 합쳐가지고 이제 스코어를 계산해요.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씌워서 이제 어텐션 웨이트 만들고 이제 그걸 가중합해서 콘텍스트 벡터, 요 파란색 콘텍스트 벡터를 만드는 것까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콘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졌다면 얘를 지금 보라색 히든 스테이트, 현재 히든 스테이트와 손짓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로 출력을 만드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코더의 다음 입력으로 이 출력한 게 사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H4와 이 출력을 가지고 H5를 계산할 거고 또 어텐션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렇게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어텐션하면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등장하기 전까진 요게 이제 AI를 사용한 트랜스레이션의 표준 구조였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는 어텐션만 사용해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논문 제목도 Attention is all you need였던 것처럼 이제 어텐션이 굉장히 의존을 하는 방식이죠. RNN이나 CNN 없이 셀프 어텐션만 이용하고요. 대신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듈은 각각 인코더 디코더 스택 N개씩 해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요 그림처럼 되는데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요거 그림을 보고 잘 어떤 부분이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처음 인베딩은 사실 똑같아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리프레젠테이션 얘기처럼 이제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가 벡터 공간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가까운 일치를 갖도록.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할 때는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이제 다른 모델 걸 갖다 써도 되고 같이 텐서보고 돌리면서 학습시켜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얘네들은 위치 정보를 심어주는 애예요. RNN에서는 당연히 현재 시점에 들어오는 입력이 최근의 단어다라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순서 정보를 뭐 필요로 한다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병렬 처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위치 정보를 별도로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식은 이렇게 되는데 간단한 예시로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사인 코사인들을 이렇게 한 단어 벡터 인베딩마다 심어준다는 점이에요. 네 개를 예시를 들면은 사인 코사인이 그냥 거가 있고요. 코스를 100분의 1 한 거를 이제 입력으로 가진 사인 코사인이 뒤쪽에 두 개입니다. 앞에 건 빠르게 변하고 뒤에 건 포스에 따라 단어 벡터 위치에 따라 느리게 변하겠죠. 실제로 보면은 코스가 1에서 100까지 증가하면은 앞에 건 빠르게 무작위처럼 거의 변하고 뒤에 거는 조금씩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제 사이코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곱해서 다 더했을 때 노름 벡터 크기가 일정하게 될 거예요. 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워드 임베딩에 이제 이걸 더할 거기 때문에 크기가 벡터 크기가 변화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단어 임베딩은 유지한 채 위치 정보만 추가하는 효과를 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주파수가 이제 서로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에 따라 이제 패턴이 달라지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른 주파수 앞부분이 이제 가까운 위치를 구분해 줄 거고, 뒤쪽이 변하는 거가, 느린 주파수가 변하는 거가 먼 위치 차이를 구분해 주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토큰 위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월드 임베딩에 이제 P 합친 거를 이제 인풋으로 쓰게 되고요.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셀프 어텐션 부분입니다. 인풋어에서 처음 시작되죠. 어, 아까 전 루어 어텐션에서는 이제 H가 어떤 과거 H를 볼지를 내적으로 스코어 계산을 해서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선형 변화는 그냥 홈캣 해가지고 콘텍스트 베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셀프 어텐션에서는 한 단어 인베딩을 쿼리키 밸류 세 종류 벡터로 변환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 종류로 변환을 해야 되는지는 파티장에 간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티장에 가서 이제 내가 선호하는 MBTI를 가진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럴 때는 이런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우선 내가 뭐를 선호하는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INTJ라고 하면 N이나 T를 선호한다라는 취향이 있을 겁니다. 요게 퀄이고요. T는 내가 달고 있는 MBTI 명찰이에요. 즉, 내 MBTI 자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명찰을 다 달고 있어요. 근데 밸류는 실제로 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파티에서 사람 찾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INTJ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 취향이 있어요. I면 좋고, N이면 좋고, 이런 취향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키를 보고서 이제 그 취향이랑 맞는 걸 볼 텐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어떤 로직으로 내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점수를 계산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내 쿼리, 내 취향과 사람들의 키를 매칭시켜서 점수를 보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점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사람들을 이제 점수를 매길 겁니다. 실제로 이제 로직에서는 이제 그래서 쿼리와 이제 키들을 매칭해서 내 쿼리와 다른 키들을 매칭해서 내적해서 이제 하게 되고 또 소프트맥스 씌워서 웨이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가중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가중치대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서 내용을 합산을 할 거예요. 파티장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인팁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고 ISTP 건 조금 반영하고 ENFP 건 거의 안 섞은 형태가 내가 얻은 밸류들의 이제 혼합물이 될 겁니다. 로우 어텐션 상황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로우 어텐션은 이제 디코더 현재 히든 스테이트랑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 과거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보고 얘네 둘을 내적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그다음에 둘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콘캣해서 그냥 합쳐버렸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사실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쿼리 역할을 하긴 하는데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가 키이자 밸류 역할을 다 하게 돼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죠. 그래서 뭐죠?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은 이 쿼리 키 밸류를 서로 다른 가중치로 만들어서 이제 더 정교하게 요거를 역할을 분리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생산 상황에서 이제 연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워드 임베딩에 p 더한 이 벡터들을 x라고 하겠습니다. 이 x에다가 서로 다른 가중치 행렬, 이 wq, wk, wv를 곱해서 쿼리키 밸류로 변환을 따로 하게 돼요. 같은 x에서 쿼리키 밸류가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큐가 만들어졌다면 다른 애들의 이제 키를 보고 얘네 둘을 이제 내적해서 그다음에 차원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스코어를 만들 수 있어요. 소프트맥스 씌워서 웨이트, 가중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그 친구가 가진 밸류랑 곱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Z, 이 결과의 밸류들의 혼합물을 얻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를 멀티 헤드, 여러 헤드로 수행을 합니다. 아까 전 파티장 예시에서 만약에 단일 헤드로만 어텐션을 한다면 한 가지 취향만 보고 사람을 고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뭐 논리적 MBTI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누구는 차분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관심사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취향 기준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멀티헤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제 각 헤드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 행렬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하나의 X에서 나와도 서로 다른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서로 다른 이제 퀄리티 밸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퀄리티 밸류로 이제 어텐션 수행을 한 결과도 따로따로 이제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멀티헤드를 번역에 대해서 했다면은 어떤 거는 이제 뭐 문법적인 거를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시간축에서의 의미를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준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된 거를 컨캣하고요. 다시 선형 변환해가지고 최종 아웃풋을 만들게 되죠. 이 X랑 모양이 똑같은 거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 아웃풋이 바로 다음 인코더 스택의 인풋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 이 인풋과 Z를 더해주고 거기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다음 아웃풋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애드 노멀라이즈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학습 안정화, 그레디언트 안정화를 위해서 한다 정도로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FN, 피드포드 네트워크라는 걸 또 통과하게 되는데요. 요건 그냥 어떻게 말하면 그냥 비선형 변환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할은 요 셀프 어텐션에서 학습한 문맥 의존적인 표현을 강화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각 토큰 위치마다 독립적으로 적용되긴 하는데 이제 파라미터는 한 레이어 안에서는 공유가 돼요. 즉 모든 단어에 대해서 동일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벡터는 그래도 상관없는 게 단어 벡터는 이미 문맥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변환을 해도 이제 그 정보가 강화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이제 에드노멀라이즈로 감싸지긴 하고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게 인코더 한 스택의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코더인데, 디코더는 인코더랑 비슷한데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마스크드 어텐션입니다. 이제 왜 마스크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뒤 문장을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병렬 연산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슬리핑이 이미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쿼리키 이제 가지고 이제 스코어 할 때 슬리핑을 보면서 이즈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뒤에 스코어는 당연히 영향을 주면 안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마스크를 씌워요. 즉, 자기보다 뒷 타이밍에 대한 이제 스코어에 대해서는 상상각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하면서 소프트맥스 씌우면 이거가 다 0이 됩니다. 웨이트가. 그래서 뒤에 정보를 안 보는 어텐션을 한다. 안 보는 셀프 어텐션을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 당연히, 뒤에 단어 순서적으로 만들 때는 앞에 한글로 돼 있는 인코더에 들어간 요것도 방에 봐야 될 거예요. 이걸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도 그래서 부르게 됩니다. 요 하이라이트 쳐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인코더 정보가 디코더로 이렇게 중간에 넘어오는.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랑 똑같이 쿼리 계산할 때는 디코더 인풋을 사용하는데, 인코더의 아웃풋을 가지고 이제 키랑 밸류를 계산하게 돼요. 인코더 걸 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텐션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피드포드가 한 번 더 있고 또 애드노음도 각각 해주게 됩니다. 요게 이제 디코더 스택 구조를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딕션 하면 될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단어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아웃풋 단어가 다음 디코더 스택에 들어가는 인풋으로 또 사용이 된다는 점이죠. 이거는 시퀀스에서 살펴봤던 거랑 네, 똑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이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풋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인베딩이랑 P 더해진 거. 그다음에 인코더 스택에서 이 어텐션하고 FFN하고 그다음에 디코더에서는 마스크드 어텐션으로 이제 자기 거 어텐션하고 멀티헤드로 뭐 디코더 인코더 어텐션으로 인코더 거 보고 FFN하고 아주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네, RNN이랑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병렬 학습이 된다는 점이에요. RNN은 순차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에 게 나와 있어야 다음 걸 할 수 있어요. 대신에 트랜스포머는 모든 단어에 P도 심어져 있고 어텐션도 이제 따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GPU를 쓰는 이제 상황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어텐션의 장점인데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RNN에서랑 다르게 RNN에서는 먼 단어 거 보려면 계속 히든 스테이터 거쳐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텐션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즉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 때, 그래서 이 앞에랑 뒤에랑 서로 상호작용해야 될 때 특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RNN에서 트랜스포머까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 주제는 언어 모델의 진화, 엘모에서 GPT-4까지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맡은 김호연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불과 5년 사이에 대규모 언어 모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전학습 기반 언어 모델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이 해에 엘모 버트 GPT-1이 거의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언어 이해 문제에 접근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전까지는 각 과업마다 처음부터 모델을 학습시켜야 했지만 이때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로 미리 학습한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발전 방향을 보면 첫 번째로 모델 아키텍처가 RNN LSTM에서 트랜스포머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병렬 처리가 가능해져서 학습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다라는 점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습 패러다임이 태스크 스페시픽에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중심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셋째로 이제 모델 규모가 수백만 페로미터에서 수천억 페로미터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러한 규모의 증가는 단순한 어떤 데이터 처리 능력, 에 대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모델의 능력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선 총 6가지 모델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문맥 고려 임베딩을 제시한 엘모, 두 번째로 양방향 이해를 시작한 버트,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생성형 어떤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 GPT-1, 그 다음이 이제 규모의 혁명을 일으킨 GPT-2, 다섯 번째로 퓨샷을 처음 도입한 GPT-3,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 그 휴먼 머신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한 챗GPT와 GPT-4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인 엘모입니다. 엘모는 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s의 약자로 문맥을 고려한 단어 표현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엘모가 나오기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글로브나 워투백 같은 기존의 방식은 이미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각 단어에 대해 하나의 고정된 벡터만을 할당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사과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사과를 먹었다 해서 사과는 과일 사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사과했다 해서의 사과는 사죄를 의미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 경우 모두 동일한 벡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 차이를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자연어 처리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언어의 핵심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엘모의 핵심 아이디어는 각 단어의 표현을 전체 문장의 함수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Context Dependent Represen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혁신이었던 이유는 같은 단어라도 주변의 문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표현을 갖게 된다는 그 아까 전에 예시를 정확하게 캐치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도 언어를 단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아까 전의 예시와 비슷하게 영어 예시를 보면은 stic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et's stick to improvisation에서 stick은 고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 문장 pick up that stick에서 이 stick은 막대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로서 이 문장의 문맥을 고려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점을 엘모에서는 이제 파악을 해서 각 경우에 다른 인베딩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엘모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먼저 양방향 LSTM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로 순환신경망의 일종입니다. 기존 RNN이 긴 문장에서 앞부분 정보를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LSTM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시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는 문장을 봐볼게요. 순방향 LSTM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순서로 진행되게 되고요. 각 단계에서 이전까지의 모든 정보를 요약해서 가지고 갑니다. 연탄재를 읽으면 그 정보를 저장하고 함부로를 읽으면 연탄재와 함부로 둘 다 고려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장이 진행이 될수록 점점 더 많은 맥락을 축적해 갑니다. 역방향 LSTM은 이제 여기서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마라, 차지, 발로, 함부로, 연탄재 순서가 됩니다. 이것도 순방향과 마찬가지로 각 단계에서 지금까지 본 모든 정보를 요약해서 가지고 갑니다. 마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왼쪽으로 가면서 뒤쪽 문맥을 축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로를 이해할 때 엘모는 앞에 연탄재 함부로와 뒤의 차지 마라를 모두 고려합니다. 순방향 LSTM은 연탄재 함부로까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역방향 LSTM은 차지마라로부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두 정보를 결합하면 발로가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방향으로만 본다면 발로가 어떤 의미인지를 비교적 파악하기 어렵지만 양방향으로 문맥을 보면은 이것이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양방향 LSTM의 핵심 장점입니다. 더 나아가 엘모는 단순히 양방향 LSTM을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첫 번째 층이 단어들을 읽고 두 번째 층이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양방향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층을 거칠수록 점점 더 고수준의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LST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엘모는 엘모의 각 층은 서로 다른 정보를 학습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위 레이어는 이제 주로 문법 같은 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문장에서 발로가 명사인지 부사인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은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제 언어의 표면적 구조에 가깝습니다. 상위 레이어는 이제 문법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정보를 학습하게 됩니다. 문맥상의 의미, 화용, 이제 뭐 추상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발로 차지 마라 해서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뭐 같은 정보입니다. 네. 이제 엘모에서는 이런 모든 레이어의 출력을 선형 결합해서 최종 임베딩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 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법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어떤 문장에 속해 있는 그 단어의 맥락적인 파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엘모에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LSTM 기반이라 학습 속도가 느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러 번 어떤 한 단어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순차적인 처리가 필요해서 이 학습을 하는데 병렬화가 되게 어려워서 학습 속도가 느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각 과업에 대해서 별도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랜스포머 대비 모델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BERT가 등장하게 됩니다.
BERT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s의 약자로 양방향 이해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아까 전에 그 문장의 예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장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였는데요. 여기서 어, 연탄재 함부로 마스크, 차지, 마스크처럼 일부 단어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버트는 가려진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도록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버트는 앞뒤 문맥을 모두 활용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던 LSTM, 양방향 이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앞의 연탄재 함부로만 봐서는 가려진 단어를 알 수 없고 뒤에 차지 말아도 함께 봐야 발로라는 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MLM의 마스킹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토큰의 15%를 선택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80%는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에서 연탄재 함부로 마스크 차지 마라처럼 만듭니다. 10%는 랜덤한 다른 단어들로 대체하게 되는데요. 저 마스크 안에 들어가는 다른 단어, 예를 들어 뭐 사과 차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넣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는 원래 단어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실제로는 마스크가 없어서 모델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지만 이제 일부 단어를 유지하거나 다른 단어로 바꿔서 모델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에 대해서 문맥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벌트의 두 번째 핵심은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 즉 NSP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 단순히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단어가 두 개의 문장이 연속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 대사는 더 글로리라는 한국 드라마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만약에 is next가 true라면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라는 대사가 연속되는 문장이다라고 출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넌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연지나 오랜만이야. 이 두 대사는 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과업의 목적은 질의응답이나 자연어 추론 등 두 문장 간의 이해관계가 필요한 과업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연어 처리 과업들이 단일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므로 이런 학습을 미리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따라서 버트의 모델 구조를 보겠습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만을 사용하는데요. 트랜스포머는 2017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아키텍처로 기존의 RNN이나 LSTM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구조입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어, 자, 뭐 아무튼 이제 버트 베이스는 총 12개의 층, 768개의 차원, 1.1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각 층은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트 라지는 이제 24개 층, 1024차원, 3.4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네,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문 위키피디아에 존재하는 25억 개 단어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북스 코퍼스에서 서사적이고 문학적인 어떤 텍스트를 제공해서 여기에서도 총 8억 개의 단어를 학습해서 총 33억 개의 단어로 이제 학습된 모델입니다. 자, 버트의 입력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버트가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CLS 첫 번째 문장, SEP 두 번째 문장, SEP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CLS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약자로 문장 전체를 대표하는 특수 토큰입니다. 이 토큰의 최종 출력이 문장 분류와 같은 과업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SEP 같은 경우에는 세퍼레이터로 문장의 경계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콤마라든지 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장 보호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있어야 모델이 어디에서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버트는 이 세 가지 임베딩의 합을 사용해서 사용해서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어느 문장에 있고 또 어떤 문장이 그 순차적으로 나와야 하는지와 같은 어떤 어, 복합적인 결과를 그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버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서 하나는 파인 튜닝이 매우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사전 학습된 모델에 출력층 하나만 추가를 하면은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장 분류, 예를 들어서 분석 같은 경우에는 CLS 토큰의 출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질의응답 등의 답변의 시작과 끝의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개체명 인식은 각 단어마다 개별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경만으로 당시 이제 소타라고 해서 state of the art, 그러니까 되게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의 이제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버트가 자연어 처리 분야에 가져오게 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모델인 버트와 GPT에 대략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버트와 GPT는 같은 해에 나왔는데요. 완전히 다른 어떤 작동 방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트의 학습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를 두고 이제 빈칸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GP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기존에 있어 왔던 방식인 다음 단어 예측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를 보고 다음 단어인 차지를 예측하는 것이 GP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GPT는 이러한 문장을 단방향으로만 보면서 생성 과업에 강합니다. 네. 이제 다음 세 번째 모델인 GPT-2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어떤 생성의 시작을 연 모델입니다. 자, 먼저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션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언더스탠딩은 주어진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문장 분류, 개체명 인식, 질의 응답과 같은 과업들이 포함됩니다. 버트가 이 분야의 강한 모델입니다. 제너레이션은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다음 단어 예측, 글쓰기, 대화 생성과 같은 과업들이 포함됩니다. GPT는 이 분야의 강한 모델입니다. GPT의 핵심 아이디어는 대량의 텍스트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학습한 후 특정 과업에 파인 튜닝하는 것입니다. 모델 크기는 1.17억 개 파라미터고 학습 데이터는 약 7,000권의 책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GPT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 단어씩 순차적으로 생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 방식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글을 쓸 때 한 단어씩 이어서 쓰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재 함부로를 입력하면은 발로를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를 입력하면은 차지를 예측하고 앞에 있는 게 모두 주어진다면 마지막으로 마라를 예측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GPT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할 때 글자가 하나씩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GPT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만을 사용하는데요. 디코더는 이전 것만 보고 이전 것만 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GPT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의 핵심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를 처리할 때 이 단어 연탄재는 자기 자신에 임베딩된 데이터만 볼 수 있고 함부로는 연탄재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순차적인 이해와 완벽하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각 위치에서는 자신과 자기 이전의 위치만 볼 수 있도록 제한이 됩니다. 이것이 오토 리그레시브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튼은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이제 양방향으로 이 단어를 보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중심에서 양쪽에 있는 임베딩된 데이터를 전부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 채우기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버트와 GPT의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모델인 GPT-2를 살펴볼 것입니다. GPT-2의 논문 제목은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입니다. 이제 이 GPT-2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 규모의 확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델인데요. GPT-1은 2018년에 나왔고 1.17억 개의 파라미터, 5GB 정도의 학습 데이터로 최대 512개의 토큰을 처리했습니다. GPT-2는 불과 1년 뒤인 2019년도에 나온 모델인데요. 파라미터의 개수가 15억 개로 13배 늘었고 학습 데이터는 40GB로 8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토큰 개수는 1024개로 2배 정도 향상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모의 증가가 단순히 어떤 학습 데이터의 양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수에
따른 양적 변화가 아니라 기능의 질적인 차이도 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GPT-2의 중요한 발견은 제로샷 러닝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파인 튜닝 없이 그냥 지시문만 주어지면은 학습 데이터가 충분할 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발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이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과업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인데요. 이는 마치 학생이 특정 시험 문제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그 학생이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관련 지식을 충분히 쌓아둔 상태라면 그동안 쌓아온 지식만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 예시를 보면은 이제 충분한 영어와 프랑스어가 학습되어 있을 때 translate to French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절하게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주고 이제 요약 같은 경우에도 TLDR, too long to read라는 어떤 은어인데요. 긴 기사를 주고 TLDR을 주면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사나 평범한 상식 같은 것들이 많이 입력된 상태라면은 What is the capital of France라고 했을 때 Paris라고 올바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제로샷 러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토큰 생성 과정을 이제 단계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은 이제 GPT, 특히 GPT-2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GPT는 확률적 말하기 모델이다라고 이해하는 그 말하는 방식이 여기에도 정확하게 이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주어지면은 이제 30% 확률로 must, 25% 확률로 can, 뭐 기타 등등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must라는 단어가 다음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로봇 must obey the three laws of robotics와 같은 문장을 최종적으로 그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어 이것이 이제 그 토큰 생성 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GPT-2가 이러한 그 과업이나 아니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 로봇의 3원칙을 학습 데이터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이러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이제 문법이나 의미를 학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패턴도 함께 학습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GPT-2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것이 윤리적 이슈였습니다. 이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된 그 과업을 대신 처리해 준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자 그 챗GPT를 처음에 공개할 때 한 번에 모든 기능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단계별로 그 기능들을 해제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사회적 영향을 모니터링 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모델인 GPT-3를 살펴보겠습니다. GPT-3의 논문 제목은 Language Models are Few Shot Learners입니다. 자, GPT-3의 규모는 이제 훨씬 더 압도적이에요. GPT-2보다 벌써 116배나 큰 파라미터를 가졌고 학습 데이터 또한 1조 단어, 학습 비용도 훨씬 더 비싸졌고요. 전력 소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이제 GPT-3부터가 저희가 그 흔히 사용하기 시작했던 GPT 모델인데요. 이전의 GPT 모델들이 흔히 약간 인터넷에서 럭키 심심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던 반면에 이제 GPT-3 지금은 GPT-5까지 나와 있죠. GPT-3부터는 실질적으로 얘가 정말 많은 과업을 처리할 수 있구나를 본격적으로 보여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PT-3에서는 먼저 학습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먼저 파인 튜닝 방식을 그 GPT-1과 BERT에서 보면은 대량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을 하고 그 이 단계에서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과업 데이터 1만 개를 수집을 해요. 여기서 이제 감정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1만 개의 리뷰와 그에 대한 긍정, 부정 레이블을 모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레이블링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이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각 과업마다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데이터 레이블링 노동이 필요했다라는 단점이 되게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 이제 퓨셔 방식은 챗GPT 3에서 이러한 학습 패러다임 기존에 존재했던 그 학습 패러다임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대량 데이터로 사전을 학습하는 부분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시에서 이제 몇 개의 레이블링된 단어만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어, 한 개의 이제 헬로만을 주어주고 한 개의 헬로만을 주어주고 어, 잠시만요. 네,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그 예시가 한 개도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태스크를 줬을 때 헬로 하고 바로 해보라고 해요. 이제 어떠한 예시도 없이 지시만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원샷에서는 예시를 한 개 주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레이블링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퓨샷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에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블된 데이터를 이제 소수에게만 줘서 이 모델이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인 콘텍스트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퓨샷 모델은 기존의 어떤 방식인 모델이 모든 레이블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준 예시들을 참고만 해서 내가 준 이 태스크를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문맥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학습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방대해졌기 때문에 어떤 그 과업을 수행할 때 데이터 레이블링을 모두 제공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예시를 몇 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특정 과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 이제 퓨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PT-3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에서 불가능했던 다양한 태스크들을 이제 파인 튜닝 없이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어떤 자연어를 코드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그 창의적 글쓰기라든지 뭐 번역이라든지 영어를 레이텍스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문제를 풀어준다든지 등등 정말 많은 태스크들을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모델 크기와 퓨샷의 성능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단순히 모델을 크게 만들었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작은 모델에서 즉 10억 개 미만의 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에서는 퓨셔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1에서 13바이트 정도 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제로샷이 어느 정도 되고 퓨샷은 확실히 향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이제 데이터를 학습한 큰 모델에서부터는 이제 제로샷이 잘 되고 퓨샷은 대부분 과업에서 이제 state of the art에 근접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현상을 emergent ability, 즉 학습한 데이터가 특정 규모를 넘어서면 갑자기 나타나는 그 모델에서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GPT-3부터는 성능이 매우 좋아졌는데요. 뭐 이제 상식 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장 완성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산술이라든지 등등이 정말 뛰어난 어떤 기능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챗GPT 3가 나왔을 때 약간 밈처럼 유행했던 것이 얘가 덧셈을 간단한 걸 못한다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같은 거를 보여줬을 때 간혹 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한계들과 더불어서 또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이 할루시네이션, 환각 문제였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에펠탑은 몇 년에 지어졌나요? 라는 질문에 챗GPT가 1887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889년에 지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어,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또 바이어스, 편향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학습 데이터가 인터넷에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어떤 종교나 인정 그리고 성별에 편향돼 있는 어떤 문장들을 이제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그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위해서 다시 한번 발전된 것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챗GPT, GPT-4가 되겠습니다. 챗GPT는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가 됐는데요. 공개한 지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기반 모델은 챗GPT 3.5,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챗GPT 3.5를 기반으로 해서 챗GPT 3.5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챗GPT 3와의 차이는 이제 여기서 챗GPT 4부터 API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봇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챗GPT의 핵심은 RLHF입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의 약자로 이제 앞서 있었던 바이어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hallucination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정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기술이 챗GPT를 이전 모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RLHF가 없었다면 챗GPT는 지금처럼 뭔가 안전하고 유용한 대화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RLHF의 핵심은 Supervised Fine Tuning입니다. Supervised Fine Tuning은 이제 인간이 작성한 고품질 대화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리워드 모델입니다. 여러 답변 중에서 이제 간혹 저희가 챗GPT를 쓰다 보면은 답변 1과 답변 2 중에서 골라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고르는 것을 통해서 어느 답변을 인간이 선호하는 것인지 또 동시에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입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고 이제 리월드 모델에서 그 답변을 이제 리워드 모델에서 채택된 답변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이제 높은 점수를 이제 받으면 그런 방향으로 더 답변을 생성하도록 모델을 조정하고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이제 그 답변을 피하도록 조정하는데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PPO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챗GPT부터는 단순히 그럴듯한 답변이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선호하는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 RLHF 이전에는 그래서 어떤 비윤리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뭔가 튜닝을 잘하면은 이제 답변을 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면은 불법적인 행위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다라는 이제 더 안전하고 유익하면서 정직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챗 GPT-4는 이제 GPT-4는 그 다음에 2023년 3월 14일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때부터는 단순히 RLHF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기능들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거의 동시에 입력받을 수도 있고 훨씬 더 긴 문맥, 그러니까 32K개의 토큰을 활용을 해서 훨씬 더 긴 문맥의 질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파라미터 수는 이때부터는 미공개가 되었는데요. 추정치로는 거의 뭐 1조개 이상의 패러미터가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이제 2021년 9월까지의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GPT-4에서는 기존의 다른 GPT 모델들은 하지 못했던 이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올림피아드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이제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평균적인 인간보다 어,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멀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읽고 그 어, 이미지에 존재하는 뭐 텍스트를 파악한다든지 텍스트를 파악해서 그 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풀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 뭐 차트나 그래프를 이제 인식하고 분석한다든지 이제 인터넷에 존재하는 밈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림의 분위기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와의 콘트래딕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어떤 기존의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유머를 설명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제 다양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뭐 동영상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그런 과업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챗GPT 4부터 이제 그 체인 오브 서 프롬프팅이라고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의 본격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제시했을 때 틀렸던 답변들도 이제 체인 오브 서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를 주어주고 어떤 특정 태스크를 주어주고 이 과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생각하도록 그 모델을 유도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체인 오브 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복잡한 추론 과제에서도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챗GPT-4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할루시네이션, 아니면은 뭐 수학 추론 능력의 한계가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2021년 9월 이후의 데이터는 학습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학습 데이터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처리가 미흡하다라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일관성 문제, 이거는 이제 챗GPT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같은 질문을 내가 어느 날 똑같이 물어보더라도 왠지 미묘하게 다른 답변을 제공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제일브레이크 취약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어, 그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는 한계점이 아직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이제 챗GPT와 GPT-4의 사회적 영향으로는요, 어, 물론 장점으로는 뭐 교육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등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뭐 부정행위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챗GPT가 너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일자리를 대체한다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 할루시네이션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이제 확산된다든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모델 발전에서 윤리적 사용, 기술 발전과 윤리적 사용의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5년간의 발전 요약을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에 처음에 엘모를 통해서 문맥 고려 인베딩 그리고 양방향 LSTM이 제시되었었고요. 2018년 거의 동시대에 나왔던 벌트에서는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양방향 이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모델이 제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챗GPT 1 같은 경우에는 벌트와 동시에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양방향 이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장을 읽어나가는 방식을 이제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어, 그 그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버트보다 GPT-1의 성능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GPT-2, GPT-3, 이제 챗GPT, GPT-4 그래서 최근에 이제 GPT-5와 5.1까지 해서 이제 GPT의 방식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언어 모델이 진화 엘모에서 챗GPT 4까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